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이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에도 각 후보들은 유세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당의 험지로 꼽히는 대구 경북 TK와 부산 경남 PK 지역을 찾아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실력파라며 중도 보수 외연 확장에도 주력했습니다. 먼저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을 이틀 앞두고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은 이재명 후보. 고향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더 나은 일꾼이란 점에서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실력 있고 충직한 정치인, 정치 집단은 편을 먹어서 우리 같은 색깔이지, 우리 고향이 같지 이런 얘기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대구와 울산, 부산을 잇따라 방문한 이 후보는 이념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겠다며 거듭 외연 확장에 힘을 쏟았습니다. 좌파, 우파,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실력파입니다, 실력파.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초반에도 이곳 대구를 비롯한 TK와 PK 지역 먼저 찾았습니다. 당의 열세 지역인 영남에서 지난 대선보다 높은 지지를 확보해 승기를 굳히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특별한 의미, 영남 지역의 지지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건강관리를 위해 준보훈병원을 도입하고 산업은행 이전 대신 부산에 가칭 동남투자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유권자들과 만납니다.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이 이뤄졌던 상징적 장소인 여의도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며 내란 심판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대선 전 마지막 휴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을 위아래로 종단하며 막판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도지사를 지냈던 경기도에선 이재명 후보와 자신의 성과를 비교하며 도덕성과 유능함을 부각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대선을 이틀 앞두고 수도권 집중 유세에 나선 김문수 후보가 첫 일정으로 택한 곳은 경기지사 시절 대표적 성과로 꼽는 광교 신도시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사업보다 10배 큰 규모였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리 의혹과 같은 잡음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말썽 많고 당군 일에 아마 가장 비리가 많고 의혹이 많고 많은 사람이 죽은 신도시가 대장동이라면 이 광교는 이렇게 크게 했지만 죽었다는 사람 없죠? 이인재, 손학규 등 전직 경기지사들도 유세 현장을 찾아 김 후보의 힘을 실어줬습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 한 명만 빼고 역대 경기도 지사들이 전부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지사 해도 안 되고 성남시장 해도 안 될 사람이 감옥 가 있어야 될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가 전부 범죄꾼의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경기 남부에서 북부까지 서울 서부권 위에서 아래까지 수도권을 두 차례 종단한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 가족의 비리 의혹과 논란을 집중 비판했습니다. 딸이 자랑스럽다, 정직한 아버지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유세장에 올라 자신과 가족은 깨끗하다 강조했는데 유시민 작가 발언을 겨냥해 아내를 두둔하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제 아내를 갈아치워야 됩니까, 여러분? 김 후보는 원자폭탄보다 강한 게 유권자의 표라며 방탄, 괴물, 독재를 막기 위해 위력적인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수도권 유세를 마무리한 김문수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 제주부터 부산, 대구와 대전을 거쳐 서울까지 전국을 수직으로 올라오며 지지를 호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지역구인 경기 화성을 찾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를 뿌리치지 않는다면 김 후보 표는 윤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는 사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동탄 호수공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대통령 후보 가운데 누구를 롤모델로 삼으라고 말씀하실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며 이준석인지 아니면 모든 수단을 목적이 정당화하는 삶을 살아온 이재명인지를 물었습니다.
유세 전 기자들과 만나서는 동탄 이 신도시 유세 활동은 민주당의 지난 총선 패배에 트라우마를 주는 부분이 있을 거라며 당파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 선택을 한 유권자들의 상징적 도시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일화 문제에는 사전투표가 끝난 상황에서도 얘기가 나온다는데 국민의힘 전략이 선거 처음부터 끝까지 단일화밖에 없는 건지 의심하게 된다며 지금 국민의힘에 던지는 표는 전광훈, 윤석열에게 던지는 표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거듭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탄핵 전국대 채택했던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까지 무효화하겠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은 위장 이혼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김문수 후보 지지 메시지를 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사실상 출당 조치됐다며 얼씬도 말라고 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연이틀 단호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 결정됐던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의원총회와 비대위를 거쳐 무효화로 만들어 바로잡겠다 밝힌 겁니다. 선대위 차원에서도 이미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를 당헌 당규에 명시하는 등 잘못된 과거와의 절연 조치를 다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자꾸 내란 정식으로 몰아가고 모든 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개헌과 탄핵으로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헌과 탄핵은 정리 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조기 대선을 만든 장본인인 윤 전 대통령이 선거 막판 중도층과 부동층에 악영향을 줄까 진화의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의 위장 이혼을 위해 애쓴다며 어설픈 거짓말에 넘어갈 국민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바타가 김문수다. 왜냐하면 단절을 못해. 껍데기만 있는 것 같아요. 알맹이는 윤석열 같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100번 사죄하고 정치 일선에서 손을 떼야 할 윤 전 대통령에 국민의힘이 제대로 조치하고 있지 못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인사들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짤막한 멘트를 낸 것을 제외하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하게 이렇게 배척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이 국민의힘 외연 확장 시도와 민주당의 내란 심판론에 상반된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극우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해당 의혹에 선을 긋자 민주당이 과거 사진을 찾아 김문수 후보와의 연관성을 주장했는데요. 김 후보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극우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이 댓글 여론조작팀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파고들자 국민의힘은 공작 냄새가 난다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 선대위 누구와도 관련이 없다며 이재명 후보 아들과 유시민 작가 발언 논란을 덮기 위한 네거티브라는 겁니다. 판세가 민주당에게 결코 유리하지도 않고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급한 마음에 또 이런 공작과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리박스쿨과 김문수 후보와의 연관성을 담은 증거가 있다며 리박스쿨 홍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2020년 총선 당시 김 후보가 기독자유통일당 선대위원장으로서 자당 후보 2명과 회견을 한 내용이 담겼는데 모두 리박스쿨 연구원이었다는 겁니다. 리박스쿨의 연구원 2명이 본인 앞에서 사퇴 기자회견까지 한 것입니다. 이래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관계가 없다, 우리는 무관하다, 모른다는 말씀만 하시고 민주당은 이번 의혹이 댓글 내란 사건이라며 MB정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박근혜 정부 국정교과서 사태의 종합판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김문수 후보 칭찬하고 이재명 후보 비방하고 그 이익은 고스란히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정당이 취했죠. 국민의힘이 실질적 배우라는 의심을.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란 단체를 아느냐는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않으면서도 댓글 의혹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리박스쿨에 누구를 안다 모른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댓글 문제 때문에 묻는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근거 없이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막판 선거 전 네거티브 양상이 최고조에 달한 분위기인데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 부동층 표심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의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60대 선거 사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으로 투표용지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뒤 5시간 뒤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 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왜 대리투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며 순간 잘못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전투표 기간에 불거진 부실관리 의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가 하면 선관위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잘못된 투표 관리에는 책임을 묻되 민주주의 신뢰를 훼손하는 허위 정보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전투표 기간이 끝난 다음 날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전국 곳곳에서 불거진 부실관리 의혹에 직접 사과했습니다. 다만 선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선거 방해 행위가 있었습니다. 조직적인 것으로 보이는 투표원들에 대한 협박, 폭행,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수원과 화성에선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인수인계를 방해하거나 투표소 직원을 폭행한 이들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들은 사전투표함이 보관된 선관위 사무실의 출입문 봉인지가 불법 교체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종사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사무소를 교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점도 문제입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에는 대전시 유성구에서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시도하고 있다는 허위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실수나 어떤 일탈을 가지고 전체 시스템 자체를 이제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에 좀 유권자들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투표용지 반출, 배우자 대리투표 등 선관위가 일부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무분별한 허위 정보는 유권자 스스로 걸러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달리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낸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며 가정사를 범행 동기로 내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낸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불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던 만큼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화재 당시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에는 승객 40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기관사와 승객들이 신속히 대처해 20분 만에 초기 진화에 성공했지만 20여 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130명 가까이 현장에서 의료 처치를 받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사를 범행 동기로 내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신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목격자들은 A씨가 인화물질이 들어있는 유리병을 들고 열차에 탔고 곧바로 옷가지와 쓰레기 더미 등에 불을 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씨는 대피하는 승객들 틈에 섞여 들것에 실린 채 현장을 빠져나갔는데 경찰이 손에 묻은 그을음을 수상하게 여기고 추궁하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은 계획 범죄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입니다. 경찰은 점화기 등 범행 도구를 감식하고 목격자 진술과 CCTV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씨를 상대로 음주나 약물 복용 여부를 포함해 정신병력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해군 초계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장병들의 연결식이 어제 경북 포항 해군 항공사령부에서 엄수됐습니다. 연결식은 양용모 해군 참모총장이 주관했고 유가족과 군 주요 지휘관, 해군과 해병대 장병, 일반 추모객 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양용모 해군 참모총장은 추도사에서 순직 장병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임무에 충실했던 진정한 군인이라며 이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바다를 굳건히 지켜내자고 강조했습니다. 연결식을 마친 순직 장병들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과 국립영천호국원에 봉안됐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 있는 임시 건물에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한 동이 모두 탔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대치동의 한 도로에서 대통령 선거 벽보가 훼손돼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수사 중입니다. 필리핀을 떠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숨져 경찰이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 안방에 불을 질러 70대 노모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인천 무의도 큰무리 선착장 앞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 석 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전남 여수시 소흥동에서 10대 남성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119 구조대에게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보호 출산제가 도입된 지난해 전국에서 유기된 아동의 수가 30명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10년 전보다 모든 연령대에서 소득 대비 소비 지출 비중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영향으로 민간 소비 증가율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통계청 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10년간의 세대별 소비 성향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10년 전보다 소득 대비 소비 지출 비중이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했습니다. 가계 가처분 소득 중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인 평균 소비 성향은 지난 10년간 3.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60대의 평균 소비 성향이 69.3%에서 62.4%로 내려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한국은행은 인구 구조 변화가 소비 둔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10여 년간 민간 소비 증가율이 2.0%로 과거에 비해 연평균 1.6%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절반인 0.8%포인트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영향에 따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보다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에서 2030년 중에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 증가율 둔화폭이 연평균 1.0%포인트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기적 요인에 따른 소비 둔화는 경기 대응 정책이 효과적이지만 추세나 구조적 요인에 의한 소비 둔화 현상은 구조개혁이 적합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 이후 자영업으로 과도하게 진입하지 않고 상용 일자리에서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가 유지됐지만 사법부가 중대사인 의회 동의가 필수란 원칙을 지켜온 만큼 불안감을 느끼며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백악관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를 상호 관세 대안으로 고려하며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상호 관세가 당분간 유지되고 보수 우위에 미국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전망이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저지는 미국 경제의 파멸로 연결될 것이라며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We have to act fast. We have to be fast and nimble. Because if we don't have the power to do what they're doing to us, we are going to be a great nation no longer. 대법원이 중대한 행정 처분을 할 때 행정부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중요 문제 원칙이란 심사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앞서 상호 관세를 무효화했던 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도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가 사법부에 제동이 걸릴 경우에 대비해 3가지 카드를 준비 중입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첫 번째 카드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제시했습니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안보를 위협한다면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트럼프는 이를 활용해 철강과 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무역법 301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이를 적용했습니다. 세 번째 카드인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차별적 조치를 한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발동된 적은 없지만 트럼프는 관세에 활용한 사례가 없는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상호 관세를 부과했던 만큼 발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가 부진하고 대미 수출이 줄어드는 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수출 수치에도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출액은 572억 7천만 달러입니다. 1년 전보다 1.3% 줄어든 건데 월별로 보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4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선전했습니다. 고부가 메모리 수출 호조세 등으로 반도체 수출은 역대 5월 중 최대 실적인 138억 달러를 기록해 전체 수출 감소폭을 줄여줬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수출이 62억 달러로 4% 넘게 줄었는데 특히 대미국 수출이 관세 조치 등으로 인해 32%나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대미국, 대중국 수출이 모두 8% 넘게 줄어 트럼프발 관세 정책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 영향이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 관세가 명확하게 된 부분부터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고 아마 앞으로 그 분야들에 대한 수출은 더욱 감소할 우려가 높다라고. 다만 조업일을 고려한 지난달 일평균 수출액은 1% 증가했습니다. 산업부는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국 정부의 우리 측 입장을 정확히 전달해 상호 후회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수입은 503억 3천만 달러로 5.3% 줄었습니다.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지난달 무역 수지는 69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정부와 한국가스공사 관계자가 미국 에너지부와 알래스카주의 초청으로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알래스카 지속가능 에너지 회의에 참석합니다. 본행사 전날인 오늘은 현장을 참관할 예정인데 알래스카 LNG 가스전 개발 사업과 관련해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오늘과 4일 이틀 동안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매월 첫째 주에 진행되는 정기 신청으로 이번엔 1차 추경 예산으로 확보된 정책자금 5천억 원도 포함됩니다. 특히 미 관세 부과 품목을 취급하거나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 원 규모 통상 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이 새로 마련되는데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정책 우선도 평가 없이 진행됩니다. NH농협은행이 오늘부터 대면 전세자금 대출 대환 대출 취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갈아타기를 막아 가계대출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설명입니다.
AI 시대를 맞아 세계 주요국들이 앞다퉈 대규모 전력 공급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어떤 공약을 내놨을까요? 기후 위기 대책과 전력망 건설을 둘러싼 갈등도 다음 정부의 해결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해봤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AI 활성화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확대로 2038년까지 우리나라 전력 소비량은 3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미국 등 세계 주요국들도 에너지 확보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생각은 어떨지 각 후보들의 공약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태양광 풍력을 활용한 아리백 산업단지 공약과 함께 기후위기 대책과 에너지 정책을 함께 고민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안을 내놨습니다. 전 세계가 대체적으로 30%에서 60, 70%씩 이제 재생에너지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9%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됩니다.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는 원자력 발전에 힘을 실었습니다. 원전 에너지 비중을 60%까지 늘리고 차세대 소형 원전인 SMR 조기 상용화로 수출 경쟁력까지 확보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값싸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원자력 발전이 많이 준비하는 것이 국가 에너지 전략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도 병행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에너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원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앞세우고 시너지를 높일 산업에너지부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비과학적 환경주의가 아니라 과학과 상식 그리고 국제적 기준에 입각한 합리적 기후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치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의 바탕을 둬야 합니다. 원전 확대를 둘러싼 이견 속에도 공통된 공약은 바로 에너지 고속도로입니다. 전국에 흩어진 원자력과 태양광, 풍력발전소에서 전력을 빠르게 전달할 송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거지만 이미 전력망 특별법이 통과됐고 진행 중인 송전망 건설 상황과 차이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공지능과 전기차 시대 그리고 기후위기까지 수십 년간 이어질 한국의 에너지 수급과 산업 발전 방향은 3일 결정될 새 정부 정책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수도권을 돌며 막판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 후보는 오전에는 서울 강북과 성북, 도봉구 등에서 유권자들과 만난 뒤 오후에는 경기 하남과 성남, 광명에서 집중 유세를 벌입니다. 이어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이 이루어졌던 서울 여의도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며 내란 심판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대선 하루 전날인 오늘 제주부터 서울까지 전국을 누비는 강행군 유세전을 펼칩니다. 김 후보는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대전을 차례로 찾습니다. 이어 젊은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홍대 입구역과 신논현역 인근에서 유권자들과 만나며 청년층 표심 잡기에도 나섭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선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유세 일정을 청년층과 보수 유권자 표심 공략에 집중합니다. 이 후보는 경기 시흥시에 있는 한국공학대학교에서 학식 먹자 행사를 이어갑니다. 이후 오후에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영남대에서 청년들을 만난 뒤 대구 수성못에서 집중 유세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오늘로 끝나는데요. 각 후보들이 어디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치는지도 관심사입니다. 각 당에서 고심 끝에 정한 피날레 유세 장소에는 어디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홍선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마지막 유세 장소로 정한 곳은 서울 여의도 공원입니다. 여의도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를 의결한 국회의사당이 있는 곳이고 시민들이 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한겨울을 보낸 곳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때와 마찬가지로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의미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빛의 혁명을 시작한 이곳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의미를 남다르게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마지막 유세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펼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날 유세를 제주에서 시작해 전국을 종단한 뒤 서울에서 마칠 예정인데 서울시청 앞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지막 유세를 한 곳이기도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의 중심 시청 앞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사람은 자신이라는 점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이냐 독재로 가는 길이냐는 이 갈림길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의 길로 가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서울이 아닌 대구를 피날레 유세 현장으로 정했습니다. 보수의 심장이라는 상징성에서 드러나듯 이 후보는 자신이 진정한 보수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표를 호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연스럽게 중도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는 저희 개혁신당과 이준석이 잡게 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마지막 유세로 노동과 여성, 장애인 관련 이슈가 있는 서울 곳곳을 순회한 뒤 종로 보신각 앞에서 지지 기반인 노동계와 진보 진영의 한 표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이 고리된 상태에서 치러지면서 차기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 없이 곧바로 출범합니다. 선거일 바로 다음 날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도 예상되는데 이번 대선과 유사하게 치러진 8년 전엔 어땠는지 돌아봤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2017년 5월 9일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식은 바로 다음 날 국회 본관 로텐도홀에서 진행됐습니다. 국회 앞마당이 아닌 내부에서의 대통령 취임식은 처음이었는데 수만 명이 운집했던 역대 대통령 취임식과 달리 오부 요인과 국회의원 등 300여 명만 참석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예포 발사나 의장대 행진과 공연 등이 생략되는 등 형식도 대폭 간소화하면서 취임식은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리된 상태였던 만큼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된 걸 고려한 조치로 행정안전부는 이번 차기 대통령 취임식도 이 같은 과거 사례를 참고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기 대선 특성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한 60일 동안의 예열 과정이 없다는 점도 8년 전과 같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공백을 메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5년 동안의 국정 밑그림을 맡겼습니다. 완장찬 점령군으로 비춰져서는 우리 공직사회의 적극적 협조를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차기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나 대통령실 일부 참모 인선 발표도 취임식 당일로 예상되는데 대통령이 첫 기자회견을 열고 인선 배경 등을 직접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선거 기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취임 즉시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TF를 만들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비상경제 워룸을 설치해 민생과 통상 문제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남편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자신은 불법인 줄 몰랐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스크를 끼고 모자를 푹 눌러쓴 여성이 양팔을 붙들려 법원에 들어옵니다.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투표소에서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 A씨입니다. 정오쯤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하고 5시간 뒤엔 본인 명의로 다시 투표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희게진 질문에 A씨는 거듭 죄송하다면서 불법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공모한 적은 없고 계획적인 범행도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인 거 알고도 계획하신 건가요? 전혀 몰랐습니다. 언제부터 혹시 계획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순간에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부인했지만 선관위에서 남편의 공모 여부도 수사해달라고 의뢰한 만큼 관련 경찰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거나 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곳곳에서 이어진 사전투표 관련 사건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이번 주부터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원모 씨에 대해 영장 실질 심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아침 8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벌어진 방화 사건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3억 원이 넘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방화범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5호선 열차에서 벌어진 방화 사건으로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됐고 2량이 그을렸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이 추산한 재산 피해액만 3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시설 복구 비용이나 운행 지연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해 방화범인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시설물을 고의로 망가뜨리는 행위에 대해선 고발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끝까지 간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험 처리를 할 것이고 해당 보험사가 추후에 방화범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해서 이 밖에 이용객 20여 명이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찰과상을 입어 이송됐고 120여 명이 현장에서 처치받는 등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 피해 이용객들이 서울교통공사 측으로부터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받게 된다면 공사 측은 이 부분에 대한 구상권도 A씨에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손해액이 억대에 달하는 액수인 만큼 향후 법원에서 A씨의 배상 책임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씨에게 지급 능력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배상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한 파리 생제르맹의 팬들이 난동을 벌이면서 2명이 숨지고 20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폭죽 소지와 소요 혐의 등으로 500명 넘게 체포됐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듭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난동을 부리던 일부 젊은이들이 저지 않은 경찰을 향해 폭죽 등을 던지며 바리케이드까지 무너뜨립니다. 급기야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막아섭니다. 프랑스 곳곳에서 이런 대혼란이 이어지면서 2명이 숨지고 190여 명이 다쳤습니다. 파리에서 스쿠터를 타고 가던 행인이 자동차에 치여 사망했고 남서부 닥스에선 10대 소년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서부 망슈에서는 열성 테니 쏜 폭죽에 맞아 경찰관 1명이 혼수 상태에 빠졌고 전국에서 600여 건의 화재가 신고됐습니다. Nous on est vraiment pas pour parce que comme on est une famille, j'ai même des enfants. Donc moi j'ai pas pu l'emmener parce qu'on sait jamais. 선수단은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하면서 이번 행위는 팀의 가치관에 반하며 대다수 팬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소요 사태와 관련해 전국에서 559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만 491명이 붙잡혔는데 대부분 폭죽 소지와 소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t je suis en colère aujourd'hui, comme beaucoup de Français, qui ne s'habituent pas plus que je ne m'habitue, à ce déchaînement de violence. On ne peut plus avoir. 앞서 파리 경찰은 결승전 당일
시내에 5,000명 넘는 인력을 배치해 대비 태세를 갖췄지만 결국 사고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중국 서남부에 계속된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가 잇따랐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불어난 강가에서 떠내려온 땔감과 목재를 줍는 위험천만한 장면도 되풀이됐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5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뒤로 넘어갑니다. 강변에 있는 작은 주택들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유실된 도로와 함께 급류로 빨려 들어가는 대형 트럭. 대자연 앞에선 장난감처럼 보일 뿐입니다. 중국 서남부 윈난성 누장 리수족 자치주에 30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홍수와 산사태로 이어지면서 5,000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나왔습니다. 현지 당국은 위험지역 주민 1,300여 명을 미리 대피시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房子里面的赶紧出来了，赶紧出来了啊！不要在那里了，赶紧撤离了。家里面的大大小小的赶紧撤离出来了，要听劝啊！ 168억 원 넘게 추산되는 재산 피해를 만회하려는 듯 주민들은 지게를 메고 강가로 갑니다. 상류에서 떠내려온 나뭇가지를 주워 땔감으로 쓰려는 겁니다. 개중엔 벌목이 금지된 통나무도 꽤 섞여 있어서 목재로 팔면 짭짤한 부수입을 챙길 수 있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댄 인도 북동부에도 폭우가 쏟아져 22명이 숨졌습니다. 기후변화 탓에 보통 6월부터 시작되는 우기가 차츰 앞당겨져 올해는 일주일이나 빨리 찾아왔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캐나다에서 수십 건의 산불이 이어지고 또 이로 인해 캐나다와 미국 일부 지역의 대기질이 악화하면서 2만 6천 명 이상의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비상사태가 선포된 캐나다 매니토바주에서 17,000명, 서스캐처원주에서 8,000명, 엘버타주에서 1,300명이 대피했고 대피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영남권 최대 현안인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은 재원 확보 문제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태로 추진 동력을 잃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신공항 사업에 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약 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최대 현안은 사업비 14조 원의 신공항 건설 사업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민간 사업자를 구하지 못한 데다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지원받기 위한 특별법 2차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태로 사업은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신공항 사업이 늦어지는 데 대한 볼멘 목소리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는 TK 신공항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시도민에게 확실한 대책을 제시하라. 대구시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국가재정 보조와 공자기금 융자 지원을 이번 대선 1호 공약으로 제안했습니다. 신공항 건설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데도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 대구시에서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정과제에 포함해서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관리하고 진도를 확인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신공항은 영남에서 20년째 반복되는 대선 단골 이슈입니다. 그동안 추진과 무산이 반복돼 피로감이 쌓인 만큼 주민들은 각 대선 후보의 결단과 실행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6월의 첫 출근길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 예보가 있는데요. 현재 제주도에만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해상에 위치한 비구름대가 점차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오전 중에는 서울 등 중서부와 호남 지방에도 비가 시작되겠고 오후에는 영남 지방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 양은 제주도의 최고 60mm, 남부지방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고요. 중부지방은 5에서 10mm로 상대적으로 양이 적겠습니다.
또 서울은 대기 정체로 인해 종일 대기질이 나쁨 수준 보이겠고 제주도에서는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동반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9.3도, 부산은 17.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2에서 많게는 8도가량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3도, 대전 22도, 광주는 21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